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누군가의 추천을 듣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릅니다. 94세까지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살에 첫 주식을 샀고 83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의 재산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워런 버핏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10가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 워런 버핏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고 나중에 연방 하원 의원을 4번 지냈습니다. 어린 버핏은 아버지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벽에 붙은 주가 시세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6살 때 버핏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 6병을 25센트에 샀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 병에 5센트씩 팔았습니다. 한 팩을 팔면 5센트가 남았습니다. 20% 마진이었습니다. 6살짜리가 마진이라는 개념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이 남는다는 것을. 7살이 되던 해 버핏은 오마하 공립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빌렸습니다.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 이 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어린 버핏은 밤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버핏은 온갖 일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고 중고 골프공을 주워 팔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핀볼 게임기를 사서 이발소에 설치하고 수익을 나눴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가 모은 돈은 $5000가 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대에 이미 종잣돈을 만든 겁니다. 11살이 되던 1942년 3월 버핏은 생애 첫 주식을 샀습니다. 정유회사 시티스 서비스의 우선주 3주였습니다. 주당 $38. 누나 도리스를 위해서도 3주를 샀습니다. 둘이 합쳐서 6주 약 $230어치였습니다. 산 직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7까지 빠졌습니다. 누나가 매일 불평했습니다. 어린 버핏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주가가 $40로 올랐을 때 버핏은 바로 팔았습니다. 주당 $2, 총 $12 정도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티스 서비스 주가는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버핏이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40에 팔았습니다. 너무 일찍 팔았던 겁니다. 이 경험이 버핏에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주가의 단기 등락에 흔들리면 안 된다. 둘째, 작은 이익에 만족하면 큰 이익을 놓친다. 셋째, 남의 시선 때문에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 11살짜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버핏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강하게 권했고 결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버핏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2년 후 그는 고향 네브래스카 대학교로 편입해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19살의 버핏에게는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에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교수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은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이미 여러 번 읽은 상태였습니다. 컬럼비아에서 버핏은 빛났습니다. 그레이엄 교수의 질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좀처럼 버핏의 대답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에게 모든 과목에서 유일하게 최고 학점을 받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보수 없이 일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그레이엄의 회사는 유대인만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버핏은 고향 오마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의 대중연설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버핏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강좌가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21살의 버핏은 오마하 대학교에서 투자 원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교재로 썼습니다. 학생들보다 어린 선생님이었지만 그의 강의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1952년 버핏은 수전 톰슨과 결혼했습니다. 월세 $65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밤이면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버핏은 옷장 서랍을 아기 침대로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954년 드디어 그레이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핏은 연봉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다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기업의 순자산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법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에도 한 모금 피울 연기가 남아있듯이 아무리 형편없는 기업이라도 청산 가치보다 싸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버핏은 이 방식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중에 그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1956년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버핏도 오마하로 돌아왔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17만 5천.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6살에 이미 은퇴해도 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 모은 돈은 $10만 5천. 버핏 본인은 단 $100만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어도 잘할 수 있다. 수익이 나면 내 몫은 자연히 커진다. 버핏의 투자조합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1957년부터 196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31%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성적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인 소아과 의사 캐롤 에인절은 1957년에 $10,000,000를 맡겼습니다. 그 돈은 2008년에 $4억 6,90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한 번 잘 만나서 자산을 46,900배 불린 겁니다. 버핏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습관이 처음 드러난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증시에서는 니프티 피프티라는 유행이 불었습니다. 뛰어난 성장주 50개 종목을 아무 가격에나 사도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제록스, 코닥 같은 기업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버핏은 이 유행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기업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년 후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버핏이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부터 74년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은 80% 넘게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버핏의 투자조합은 비교적 적은 손실로 버텼습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2년 버핏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변호사 출신 투자자의 조언으로 시즈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시즈캔디의 인수 가격은 장부가의 3배였습니다. 그레이엄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멍건은 버핏을 설득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평범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버핏은 망설였지만 결국 시즈캔디를 샀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즈캔디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인수 당시 연간 이익은 $200만 정도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즈캔디가 버크셔에 안겨준 세전 이익은 $20억 넘습니다. 적은 투자로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버핏은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격보다 사업을 봐야 한다.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사야 한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습관이 되었습니다. 1965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직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버크셔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오래된 섬유 제조업체였습니다. 7개 공장에서 6,000명이 일하며 연간 $6천만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버크셔를 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실패였습니다. 외국의 값싼 섬유 제품이 밀려들면서 버크셔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1985년 버핏은 결국 섬유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20년 동안 버틴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자신의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싼 가격에 샀지만 사업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수도 쓸모없는 말 위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버핏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버핏은 이 회사를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보험, 에너지, 철도,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투자가 결국 최대의 성공으로 바뀐 아이러니한 사례입니다. 버핏의 세 번째 습관은 빈번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버핏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 일어난 블랙먼데이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사업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크셔는 $10억 넘게 투자해서 코카콜라 지분 7%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37년이 지난 현재 그 지분의 가치는 $250억 넘습니다. 연간 배당금만 $7억 넘게 들어옵니다. 버핏의 평균 매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60%에 가깝습니다. 버핏이 중간에 팔았다면 어땠을까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 코카콜라 주가는 잠시 정체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주로 갈아탔습니다. 버핏에게도 코카콜라를 팔고 기술주를 사라는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업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현금을 기회로 남겨둔다입니다. 버핏은 항상 상당한 현금을 보유합니다. 2024년 기준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3천억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지?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버핏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금은 기회가 올 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총알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다. 실제로 버핏은 위기 때마다 현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주가는 매일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았습니다. 버핏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미국을 사십시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50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연 10%의 배당을 받는 우선주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싼 가격에 보통주를 살 수 있는 권리도 받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버핏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버핏에게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로 버핏은 37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팔 때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현금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이해 가능한 기업만 산다입니다. 버핏은 능력의 원이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술주에 열광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팔아도 적자를 내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술주를 안 삽니까? 버핏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술 기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년 후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물간 투자자로 조롱받았습니다. 1999년 버크셔 주주총회 참석자가 전년보다 확 줄었습니다. 버핏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한물간 투자자 버핏은 다시 오마하의 현인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능력 밖에서 대박을 놓친 것보다 능력 안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낫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산다입니다. 버핏의 후계자들과 버핏의 차이를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후계자들은 평균 2년 10개월 만에 종목을 처분했습니다. 버핏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보유한 후 매각했습니다. 물론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은 수십 년째 들고 있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로 봅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작은 빵집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빵집을 팔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팔지 않을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면. 버핏은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업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멍청한 사람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언젠가는 멍청한 사람이 운영할 테니까 사업 자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뛰어난 경영자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경영자는 바뀔 수 있지만 좋은 사업 구조는 오래갑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준비입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 말은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삽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팝니다. 버핏은 반대로 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삽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는 현금을 쌓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직후가 좋은 예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단일 하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버핏은 그때 코카콜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싸니까. 사업은 여전히 훌륭하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핏에게 리먼 브라더스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업 구조가 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는 50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기업을 분석해보니 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겁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단순한 구조를 선호한다입니다. 버핏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 복잡한 금융 상품, 난해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복잡함은 대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코카콜라를 보세요. 사업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팝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버핏은 이런 사업을 좋아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됩니다. 어떤 기술이 살아남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이 기술주를 오래 피한 이유입니다. 물론 버핏도 나중에 애플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플을 산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플을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비재 회사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이폰을 한번 쓰면 계속 쓴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 이것이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이유였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복리를 방해하는 행동 회피입니다. 버핏의 재산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복리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버핏은 이것을 눈덩이에 비유합니다.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로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집니다. 긴 언덕과 젖은 눈이 필요합니다. 긴 언덕은 시간입니다. 젖은 눈은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복리의 적은 무엇일까요? 잦은 매매입니다.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도 나갑니다. 그만큼 굴릴 수 있는 눈덩이가 줄어듭니다. 버핏은 코카콜라를 37년째 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만 계속 받으면서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만약 버핏이 중간에 팔고 다른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세금을 내고 나면 다시 굴릴 돈이 줄어듭니다. 새 종목이 코카콜라보다 더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았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복리는 손실에 취약합니다. 50% 잃으면 원금 회복에 100%가 필요합니다. 한 번 크게 잃으면 복리의 마법이 깨집니다. 그래서 버핏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열 번째 습관은 평판을 자산보다 중시한다입니다. 1991년 버핏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투자한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국채 입찰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겁니다. 1987년에 버핏은 살로몬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가 한 투자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4년 후 회사가 스캔들에 빠지자 버핏은 직접 임시회장을 맡았습니다.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버핏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살로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행동이 다음날 지방신문 일면에 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을 배우자와 아이들이 읽게 된다고요. 그래도 괜찮다면 그 행동을 하세요. 부끄러울 것 같다면 하지 마세요. 버핏은 평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살로몬 스캔들은 금융업계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활약으로 회사는 파산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삶은 경이롭습니다.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들러 3달러짜리 아침을 먹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은 날에는 비싼 메뉴를 시키고 안 좋은 날에는 제일 싼 메뉴를 시킨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놀러 왔을 때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버핏이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공짜 쿠폰 2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쿠폰으로 햄버거를 삽니다. 이것이 버핏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소유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필요한 건 이미 다 갖고 있다. 그 이상은 행복을 더해주지 않는다. 버핏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06년 이후 이미 수백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버핏의 10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 가격보다 사업을 본다. 빈번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 현금을 기회로 남겨둔다. 이해 가능한 기업만 산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산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 단순한 구조를 선호한다. 복리를 방해하는 행동을 피한다. 평판을 자산보다 중시한다. 이 10가지 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식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회사를 이해하는가? 10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가? 주가가 반토막 나도 팔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버핏은 94세까지 투자했습니다. 83년 동안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이 단순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순한 원칙만이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버핏의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관된 원칙을 수십 년간 지킨 사람이 결국 이겼다는 것. 여러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10년 후에도 지킬 수 있나요?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